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뉴스와이드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저녁 7시에 긴급 의총을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와 김문수 당 대선 후보의 이 단일화를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듣겠습니다. 자, 조희로 기자,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저녁 7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지역 일정을 마치고 의원총회에 전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여기서 국민의힘은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와 조속히 단일화를 추진하라고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도 의원 10여 명이 김 후보를 향해 단일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글을 잇따라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오늘 국민의힘 사선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 전에 단일화가 성사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은 박수영 의원도 SNS에 빨리 단일화하고 이재명을 잡으러 가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에게 오늘 편한 장소에서 만나자고 3번 말했다며 공개적으로 단일화 논의를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김 후보는 오늘 단일화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단일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일정을 정해놓고 얘기하면 오히려 단일화 논의가 깨질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네, 조희로 기자가 전한 것처럼 이 한덕수 예비 후보 쪽에서 김문수 이 국민의힘 후보 쪽에 압박을 좀 강하게 가하는 그런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뭐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봉축식에 각 대선 후보들이 모두 참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좀 만나자 이렇게 여러 차례 압박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김문수 후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늘 중으로 만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한 3번쯤 말씀드렸습니다. 기회가 한 3번쯤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은 안 하셨고 네 이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론조사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네, 장 교수님,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 쪽에서 뭘 맡고 계시죠? 네, 제가 공보 전략단장으로 도움을 줬습니다. 예, 경선 당시에 도움을 줬고 네. 지금은 이제 당의 단일 후보가 된 상황에서도 지금 공보 전략단장을 맡고 계시다. 아직 당에서 선대위를 구성을 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당 캠프 내부의 분위기를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좀 여쭤봤는데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지금 긴급 의총이 열린다. 네. 오후 7시에 오늘 그렇게 이제 속보 자료가 나왔습니다. 앞서 기자 얘기도 들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지금 한덕수 전 권한대행 이제 후보죠. 예. 예비후보 등록했으니까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당 후보가 조만간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예. 당내 많은 의원들이 그동안에 그런 발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원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선 의원을 중심으로 그런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오늘 7시에 모여서 한번 해보자. 그러나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11일 날 후보 등록인데 지금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또 7일까지는 여러 가지 선거 홍보물에 대해서 컨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없습니다. 예. 그래서 후보들은 오늘 오후에 사진 촬영까지 지금 하면서 미리 되지도 않은 아직 어떤 윤곽을 떠나서 본인들이 각각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고 하지만 당사자가 이것은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가 일단 당의 후보로 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보와 그리고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한 한덕수 후보 두 분이 어떤 대화라든가 물밑 대화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지 의원들이 나서서 될 일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혹시 제가 정리하는 게 네.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당 지도부도 그렇고 한덕수 예비 후보 쪽도 김문수 후보에게 빨리 단일화하자라고 지금 압박하는 모양새고 김문수 후보 쪽은 무슨 소리 하느냐. 주도권은 내가 쥐어야 한다. 단일화 방식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내가 주도권을 쥐는 거니까 당신들의 그런 압박은 좀 불편하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건가요? 예, 너무 서둘렀던 것 같습니다. 지도부도 그렇고 예. 뭐 지금 3일 날 후보가 결정이 되고 바로 그날 오후부터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부터 계속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캠프에서는 이거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김문수 캠프 내에서 그렇죠. 이 압박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 예, 예. 왜냐하면 일단은 당의 후보가 됐으면 하루 이틀 생각할 여지를 줘야 되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분명한 것은 이재명 후보를 이겨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의 후보가 됐으면 후보가 아바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의 후보 입장에서 후보가 생각을 가듬고 앞으로 11일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당에서 상당히 큰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지금 삐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약간의 신경전 내지는 불협화음 정도가 아니라 이거 굉장히 그 한덕수 후보 쪽과 김문수 후보 쪽에 굉장한 불협화음 내지는 좀 갈등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까? 그렇죠. 이거는 신경전이 아니고요.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 게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긴급 의총을 소집하고 나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의총 소집권자가 누구겠습니까? 결국 권성동 원내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권성동 원내 대표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하고는 좀 입장이 달라요. 그게 뭐냐? 권성동 또 권영세 이 두 사람을 포함한 지도부는 사실상 한덕수로 후보 단일화를 해야만이 대선에서 승산이 더 높다. 그런 계산이 깔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역시 이제 중도 확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그런 속셈을 빤히 아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지연작전을 펼치는 거죠. 지연작전을 펼치는 이유는 일단 본인이 후보가 됐으니까 여론조사에서 뭔가 흐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러면 유리한 고지에서 본인이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덕수 후보를 이기겠다라는 그런 단기적인 계산이 하나 깔려 있고 예. 두 번째로는 본인이 계속 지연작전을 펼치면은 결국은 한덕수 후보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중도 포기. 이유는 돈도 없고 조직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맷집도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시각. 그런데 그렇게 되면 후보 단일화가 안 되면 승산이 더 없다. 그리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리고 1차 후보 단일화 마지노선이 7일이다. 예. 7일로 보는 이유는 공보물 발송 마감 기한이 7일이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해야 된다라는 게 권성동, 권영세 지도부의 입장이고 7일이 넘어가면은 또 11일 날 해야 되는데 그때도 계속 늦어질수록 승률이 떨어지고 확률이 떨어지고 효과가 떨어진다. 예. 이런 양자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토요일 날 당 후보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컨벤션 효과를 조금 더 가져가고 싶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좀 갖자. 네. 그러면 한덕수 후보에 비해서 뒤처졌던 지지율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가요? 예, 당 지도부에서 뭐 우리 후보와 함께 예. 그날 오후에서도 캠프에서 회의를 했고 그 다음 날은 국회에서 또 선대위 회의를 했지만 여기에서도 단일화가 주 문제가 돼서 토론의 주제가 되었다고 이제 들리는데 예. 그런 차원에서 김문수 후보가 당의 당원들이 뽑은 좀 압도적인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 한덕수랑 경선을 하든지 단일화를 하라고 하면 사실은 경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선이라는 것은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하지 말고 경선을 좀 더 일찍 총리를 사퇴하고 국민의힘 경선이 시작될 때 당으로 들어와서 경선에 참여했으면 예.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지금 이미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나중에 총리 사퇴하고 당의 후보가 결정될 때쯤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단일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과거에 김대중 DJP 김대중하고 김종필 총재가 할 때는 호남과 충청정이 합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DJP 지역 연합인데 그러나 지금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후보는 지지층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저는 예. 개인적으로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예. 저는 보고 물론 그렇지만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서 우리 보수 정당이 이기려면 결국은 다 뭐 지지 선언을 하든 단일화 경선을 하든 다 합쳐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런 어떤 뼈아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 지금 아쉽고 갈등의 모습으로 지금 연출이 되고 결국은 시간은 누구 편을 들 것인가 그것은 상당히 지금 어떻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좀 얘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사자 경선 할 때만 하더라도 네. 한동훈 후보 쪽은 굉장히 이 단일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걸로 많은 국민이 또 많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당 후보가 되고 나서 아니, 그건 생각이 이제 바뀐 것 같아요. 당의 전근본적인 김문수 후보의 그런 어떤 스탠스라든가 원칙이 아니고 예.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단일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경선 때와 지금은 전혀 바뀐 게 없다, 변한 게 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후보가 이 단일화에 대해서는 후보가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그냥 김문수 주겠다. 쥐고 싶다. 그래서 한덕수 후보 측과 서로 협의하는 과정을 후보한테 맡겨달라는데 지금 당이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당의 후보가 뽑혔는데도 지금 선대위가 발족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것도 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지금 혼란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하는 건 분명하다. 다만 시기와 방식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주도권, 당 후보인 본인이 좀 주도권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한덕수 후보 쪽도 김문수 후보 쪽에 대해서 단일화 압박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저희 매일경제 MBN과의 인터뷰에서도 그 내용을 좀 밝혔습니다.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그 공익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고요. 제 자신의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은 저는 과감하게 그는 버리겠습니다.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한 노력이지 어느 한 사람의 권력을 강화하고 그 사람의 어떤 집권을 돕고 이런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역과 노역이 부딪히는 진흙탕 기싸움으로 후보 등록 시기를 넘겨 한덕수 전 총리는 등록도 못하고 중도 하차하거나 또는 결국 막판 김문수로의 단일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힘 이탈표를 얻게 될 이준석 후보가 계속 제3후보를 고수할지 아니면 명태균 리스크와 삽질 의혹의 취약성으로 결국 국힘에 재의탁할지를 지켜보겠습니다. 김민석 상임위원장이 뭐 쪽집게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김문수로 단일화가 될 것이다. 한덕수 후보는 중도 탈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근거는 시간 싸움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시간을 끌 경우에는 한덕수 후보는 이제 초읽기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초읽기라는 것은 계속해서 레이스를 밟을 거냐, 아니면 무소속 도중에, 상태로 밟을 그렇죠, 거냐. 그렇습니다. 아니면 도중에 포기를 할 거냐. 근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제2당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권당이라는 그런 조직을 여당,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선거 자금을 본인이 끌어모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선 때 국민의힘에서 400억 원을 썼고요. 한 뭐 300억 대가 넘는 국고 보조금을 받았거든요, 지원을. 예. 그런데 지금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든 선거 자금을 본인이 충당을 해야 돼요. 무소속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갈 경우에는 개인이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 돈은 29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지금 광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TV 광고, SNS 광고. 그리고 전국에서 선거 운동원을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엄청난 돈, 또 유세차를 다 전국에 돌려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일단 돈의 압박을 받는 거고. 두 번째로는 조직. 일단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책임당원만 해도 거의 80만 명이거든요. 근데 예. 본인은 단기 필마로 뛰어야 된다는 거. 그런 문제. 그리고 본인은 계속 레이스를 해서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무소속으로 완주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수가 분열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결국은 필패는 구도상으로 필패는 정해졌기 때문에 본인은 달릴 수가 없는 거죠. 김문수 후보 쪽이 버티면 버틸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한덕수 후보다.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최대한 끌고 가는 거죠. 이 상태로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고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답을 하나 갖고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당장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면 무조건 한덕수 후보가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서로 지금 자기 중심의 후보 단일화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계속 미루는 거고 알겠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빨리 하자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당 지도부하고 국민의힘 사선 의원들이 빨리 단일화에 나서라라고 이제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하나 좀 궁금합니다.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인데 김문수 후보가 자기 힘으로 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선 후보가 됐느냐?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줬던 것인데 무슨 본인 힘으로 자력으로 마치 당 대선 후보가 된 것처럼 이제 와서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냐?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그건 인정하세요? 그런 것도 뭐 일정 부분이 있겠지만 일정 부분입니까? 아니면 저는 상당 뭐 부분이? 일정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도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몇 프로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겹쳐 있다고 봅니다. 기껏해야 3% 5% 정도 더 플러스 알파가 된 요인이 예. 됐기 때문에 3% 5% 정도면 한동훈 후보와 13% 차이가 났기 때문에 승패에 영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단일화를 압박하려고 하는 여러 분들이 한덕수 후보를 미는 그런 세력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결과론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이겼다고 볼 수보다도 여러 가지 한동훈과 김문수 예. 두 분의 경쟁력과 관련해서 이번 이재명 후보와 누가 더 맞서면 이길 수 있는가 예. 그런 당원들의 전략적 선택으로 김문수 후보가 저는 이번에 당의 후보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원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다. 그게 아니고 빚진 게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좀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예.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당심을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찬탄 후보는 안 된다. 탄핵을 반대한 한동훈 대신에 우리는 김문수를 선택했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에 대해서 소극적. 예. 그런데 적극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카드를 던졌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됐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화장실 갈 때 예. 또 화장실 나올 때 태도가 지금 바꿔진 거죠. 알겠습니다. 이 상당히 오늘 저녁 7시 의원총회 결과를 놓고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 김문수 후보,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 간의 굉장한 신경전이 더 표면화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 선고 이후에 그리고 전당대회까지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변수들이 등장한 상황에서 나온 여론조사라 조금 눈길이 갑니다. 잠깐 화면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의 가상 대결을 보니까 46대 27대 7.5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에 김문수 후보 대신에 한덕수 예비 후보를 집어넣었더니 46대 34대 5.9. 자, 좀 특이한 점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그대로 비슷한데 김문수 후보보다 한덕수 후보가 한 7%포인트 높아요. 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한덕수 후보가 나섰을 경우에 조금 더 떨어지는 걸로 나왔고 이것만 단순 비교하면 김문수 후보보다는 한덕수 후보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이재명 후보를 꺾기에는 역부족이고 네. 이준석 후보 쪽의 지지세를 한덕수 후보가 조금 더 가져온다. 이렇게 단순하게 진짜 설명을 하자면 그렇게 결론이 되거든요. 이게 민심의 흐름이다라고 받아들이세요? 이 시점이 5월 2일이지 않습니까? 예. 5월 2일이면 이제 5월 3일 전당대회가 열리기 하루 전입니다. 하루 전. 예, 전당대회 하루 전이기 변수는 때문에. 빠져 있는 거고. 네, 하루 전이기 때문에 예. 이때 우리 당원과 일반 국민들, 특히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당내 인사 김문수 후보가 되든 한동훈이 되든 두 분 가지고는 안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할 시점에는 물론 정말 김문수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은 거기에 지지를 하겠지만 장외로 돌려서 또 플러스 알파가 되는 예. 남의 떡을 커 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을 가져오는 그런 심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후보까지 나중에 같이 와서 플러스가 되면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데 도움이 예. 될지 않을까 그런 것이 이 표심에 저는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일단은 뭐 두 가지가 확실히 드러난 건데요.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하나는 대선 본선 경쟁력이 한덕수 후보가 더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한덕수 후보가 더 선호도가 높다. 이게 분명해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3자 대결 구도 이준석 포함한 여기서 한덕수 후보는 34% 선호도 지지율이 나왔지만 김문수 후보는 27%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7% 정도 우위에 있는 것이 7%포인트. 예, 드러났고요. 그리고 보수 지지층으로 보수 단일 후보 적합도 이걸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김문수 후보는 21, 예. 한덕수 후보는 30. 그리고 국힘 지지층만 하면은 이게 거의 한덕수 후보는 49.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24니까 두 배나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모두 경쟁력이 이제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기 전에 실시된 한 거라. 여론조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컨벤션 효과에 의해서 과연 여론조사 흐름에 변화가 있겠는가? 그럼 이제 변화가 없다면 예. 김문수 후보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너 내려와라. 라는 그런 압박이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예. 김문수 후보 캠프 내부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 변화가 좀 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지연 작전을 계속 끌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정리하면 여론조사의 흐름에 변동이 없으면 김문수 후보 캠프 내에서도 예. 후보 포기해라라는 그런 소리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후에 앞으로 실시될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계속 버티기로 나갈 경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심지어 김문수 후보 캠프 내에서조차 후보직 사퇴 여론이 생길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네, 2002년도에 그렇습니다. 정몽준 정몽준. 노무현 당시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민주당 내에서 당대표 사퇴하라는 압박이 굉장히 거셌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재현될 수 있다.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하고는 전혀 다른 게 노무현 정몽준 같은 경우는 후보 단일화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노무현 후보로 됐어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가지고 오히려 이게 대선에 플러스로 됐는데 지금 상황은 지금 후보 단일화가 실시 안 됐다는 것 하나. 예. 그리고 지금의 대선이 내란 종식이 시대 정신이라는 것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김문수 후보는 내란이나 계엄에 대해서 전혀 사과를 하지 않는 예. 그런 후보라는 점에서 중도 확장성이 너무 없다. 그런 차이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또 전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저조한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당 내부에서 그때 당시에도 2002년 당시에도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노무현 후보를 당 대선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이회창 후보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고 네네. 비슷한 양상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내란 세력 이런 거는 좀 그거하고는 차치해놓고. 제가 전혀 다르다고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예, 어떻게 저는 보세요? 그 여기다가 또 아직까지 내란 세력이라고 낫대를 붙인다는 것은 정말 정파적인 그런 분석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 일단 내란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이어서 파면까지 됐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일단락 됐다고 봅니다. 과연 국민들이 그걸 더 우선시하겠냐 아니면 예.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국회 권력에서 행정부, 입법, 행정부 권력까지 다 장악을 하게 되면 일극 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예.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 중요하냐 아니면 입법부와 행정부를 다 장악하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을 국민들이 원할 것이냐. 예. 저는 견제 심리가 상당히 크게 발동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지금 본격화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덧붙이면은 누가 후보가 되든 저는 예. 지금 비슷한 지지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프로 높은 것은 그것은 뭐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누가 정통성 있는 후보냐? 예.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명분이 있는 후보가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이라든가 뭐 힘을 다 보수 지역이 다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예. 이준석 신당, 이준석 정당까지도 다 합쳐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15일 날부터 대선 레이스가 진행됐을 때 12일부터죠. 진행이 됐을 때 과연 국민들이 내란 극복을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의 민주당을 견제하는 것을 먼저 할 것이냐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장 교수께서는 이제 이재명이라고 하는 큰 상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제 모두가 힘을 합치게 될 것이고 그런 네. 과정에서
계엄 문제니 탄핵 문제니 하는 것은 이미 일단락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 양상도 좀 보입니다. 특히 이제 한동훈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과연 김문수 후보라든지 아니면 한덕수 후보를 도울 것이냐 이것도 사실 굉장한 초미의 관심사인데 잠깐 그 얘기를 좀 듣고 가겠습니다. 한동훈 수정위원장은 합류를 하시는 건가요?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그랬다고 하네요. 오늘 아침에 후보께서 직접 통화하셨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답이었다고 합니다. 다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훌륭한 분들이신데 지금 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렇게 계엄을 하고 또 탄핵되어서 파면되고 하는 이 과정에 민주당의 줄탄핵 30명 넘는 줄탄핵 그리고 특검 또 예산의 전면 삭감 이런 많은 원인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돼야 됩니다. 할 생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해 주십시오. 이제는 국민 앞에서 계엄과 탄핵에 대해 사과하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이재명을 막을 첫 번째 명분입니다. 안철수 의원님하고도 앞으로 더 말씀해서 적절한 시점에서 적절하게 우리 같이 의견을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으셨죠? 네. 지금 뭐 김문수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을 때 그 수락 연설을 하는 것을 뭐 윤 전 대통령이 써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동훈 후보는 공동선대위원장 지금 수락 여부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불쾌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선대위원장 수락을 했지만 김문수 후보한테 끊임없이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사과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회피하고 있고 근데 이게 일단락이 됐다고 하시면 이걸 국민이 믿겠습니까? 아니 그런 뭐 역사적인 진실이 일단락된다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책임 소재는 가려졌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이제 중요한 이슈가 안 된다 이런 아니 뜻이 이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배출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이번 선거에서 일정 부분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회초리를 때리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임 소재에 있어서 국민의 어떤 따가운 회초리를 맞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한번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보수적인 가치가 있는 국민의힘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정이 한쪽으로 표류가 되면 이것이 일극체로 가기 때문에 예. 상당히 더 위험한 것이 오기 때문에 헌법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보수와 진보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헌법이라든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국민들한테 그것을 설득을 하고 호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그 권성동 원내대표라든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이제 대선 회의서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 일정 부분 어느 시점에서는 그거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동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 쪽에서 너무 이렇게 너무 급합니다. 그러니까 협소하고 작은 부분 갖고 이제 할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민주당을 견제하고 이재명 대표를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더 큰 빅텐트가 더 필요한데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집중하자 이런 뜻이고. 네, 뭐 그러면서도 예. 우리가 반성할 부분은 충분히 반성을 해야 되고 예. 반성이 없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빅텐트가 좀 이렇게 쳐지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어렵다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두 분 모두 다 이제 수긍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제 빅텐트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준석 후보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가 과연 매끄럽게 성사될 것이냐, 부정적으로 보세요?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빅텐트는 하나의 뭐 수사 내지는 뭐 슬로건에 불과한 예. 거고 지금 내부에서도 후보 단일화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선대위도 지금 원팀을 못 이루잖아요. 예. 당장 안철수 후보는 대국민 사과를 해라.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는 사과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오히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당하다라는 그런 취지의 후보 수락 연설문을 내놨잖아요. 그리고 당장 선대위에 한동훈 전 후보 같은 경우는 합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빅텐트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구호 슬로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몽상적이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뭐 이 문제 12.3 비상계엄 문제 탄핵 문제가 일단락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일단락 된 것이 아니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일단락 됐다는 뜻이죠. 예, 일단락 돼야 한다라는 당위의 문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일단락이 전혀 안 됐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아시겠지만 이번 사자 경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찬탄파 2명, 반탄파 2명 이렇게 붙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일단락이 되려면 최소한 탄핵을 찬성하는 그런 후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탄핵을 반대하는 후보가 됐잖아요. 오케이, 이것까지 그러면 양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탄핵을 반대한 후보가 탄핵을 강을 건너려면 안철수 전 후보가 주장했던 12.3 비상계엄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로 죄송합니다. 라고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일단락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국민 정서하고 너무나 먼 얘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국민의힘이 참 대선에서 계속 승리하기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탄핵의 강,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지만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뭐 그래야만이 최소한의 기본 조건이 충족이 예. 된다라는 얘기죠. 그 맥락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가 혹시 김문수 후보 내에서 캠프 내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밝히는 것보다 김문수 후보의 입장을 그동안 쭉 보면은 예. 대통령의 탈당 요구는 뭐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계엄의 강이나 바다를 건널 생각은 없다 이런 뜻인가요? 뭐 계엄에 지금 김문수 후보가 애초에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내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으면 나는 막았을 절대로 것이다. 막았을 것이다. 그 정도로 얘기하지. 그럼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지금 대국민 앞에 다시 석고대절합니까? 우리 보수 우파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탄핵 반대를 얼마나 오랫동안 외쳤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가 탄핵 찬성과 찬성 반대라는 그런 구도로 이상하게 그렇게 쭉 2대2, 1대1 마지막에까지 갔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13% 차이로 한동훈 후보를 이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지지한 이유가 뭐냐. 탄핵은 물론 해서 대통령이 파면이 됐지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을 하게 된 원인을 민주당에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심판을 해달라.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예.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다고 보고 후보가 그런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됐는데 그러면 딱 되고 나자마자 그러면 나는 탄핵에 대해서 물론 그동안에 이제 찬성하고 확고대지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에 대해서 부당성은 수차례 얘기했고 그리고 당 대표라든가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예. 이거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대선 레이스가 되면 어느 시점에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할 시간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안철수, 한동훈 또 바깥에 있는 이준석 후보까지 네. 범연합, 범보수연합, 범빅텐트를 치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 쪽에서 뭔가 그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야 되는데 그게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빅텐트 가능성은 점점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준석 후보라든가 민주당 이낙연 후보라든가 했을 때 보수 우파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또 이탈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가 지금 상당히 탄핵과 맞물려고 상당히 어렵고 이거에 대해서 이럴까 저럴까 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뭐 정말 국민들이 원하고 야당이 원하는 거 다 하고 싶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데 그렇다면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지층을 견인하고 또 외부 세력도 끌어안고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와 맞서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평론하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할 말이. 그렇기 때문에 저랑 똑같이 김문수 후보도 예. 그런 지금 처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 어렵게 막강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당의 대선 후보가 됐는데 왠지 지금 김문수 후보가 더 이렇게 코너에 몰린 것 같다라는 인상을 주는 거는 참 희한한 일입니다. 뭐 그렇게 코너에 몰린 것은 그만큼 국민적 관심을 집중할 수가 있고 이것을 어떤 정치인의 결단으로서 풀어내면 그다음에 이것의 지지율이 확 뜰 수 있는 그런 반등의 기회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기가 아니고 저는 이것이 김문수 후보한테 기회로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생각하는 한덕수 후보 또는 이준석 후보 등등과의
후보 단일화 마지막 마지노선은 언제입니까? 며칠입니까? 일단 25일까지 이제 투표용지에 인쇄되는 그날 인쇄되는 그때까지로 보고 계십니까? 그때까지로 이제 저도 생각하고 뭐 캠프 뭐 후보의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투표용지 통상적으로 그렇지 예. 않습니까? 이름이 단일화해서 이름이 들어가지 물론 이름이 들어가도 그 다음에 선관위에 이렇게 해서 또 후보 사퇴라고 쓰지만 예. 그건 효과가 없고 투표지에 용지에 이름이 새기는 25일. 그 25일 전까지 이것이 단일화가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DJP 단일화도 그렇고 노정 단일화도 그렇고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도 그렇고 단일화가 성공한 적이 없고 성공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난 다음에 또 바로 파경을 맞는 예.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단일화, 억지로 하는 단일화 그것은 지지층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내심 25일을 마지노선으로 아마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 이준석 후보야 지금 계속 합류하지 않겠다라면서 독자 노선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한덕수 후보도 그러면 25일까지는 계속 피를 말리면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군요.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25일까지 예. 시간을 그렇게 길게 잡는다면 6월 3일 날 대선인데 뭐 불과 뭐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는 빅 텐트는 허구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당장 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하고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준석 지금 후보 같은 경우도 빅 텐트 정치 공학적인 그런 참여는 안 한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결국 25일까지 김문수 후보가 지연작전을 펼친다면 예. 한덕수 후보는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50% 이상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국민의힘 긴급의원총회가 이 후보 단일화 문제에 있어서 굉장한 분수령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고향이라고 환영해 주는 겁니까?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거 정치자금법을 걸지 모르나? 공짜로 뭘 받았다래요. 우리는 없는 것도 만드는 세상이니까. 뭐 오다 보니까 늙이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뭘 그리 잘못한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온갖 모함을 당하긴 하지만 제가 정말로 뭐가 있어서 이 자리까지 왔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먼지 이상으로 털었는데. 내란을 하든 말든 폭동을 일으키든 말든 국민들을 갖다가 아예 지옥으로 빠뜨리든 말 상관없이 땡땡당 그럼 무조건 이렇게 하니까 지역 주민들 위해서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얼마나 지역 주민이 우습게 보이겠어요? 네,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이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후보 단일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대법 선고 후폭풍이 될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앞서 이제 두 분이 굉장히 열띠게 국민의힘 내부의 후보 단일화 문제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대변인이시니까 잠깐 여쭙고 가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급박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죠, 당이? 저는 단일화는 될 거라고 보는 편인데요. 예. 왜냐하면 이건 역사적으로 지금 막지 못하면 이재명 민주당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역주행 후진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대의 명분이 있고 국민들의 그 마음이 그렇게 절박한데 한덕수, 김문수 이 두 후보는 모두가 내가 대통령이 꼭 되겠다라는 그런 그 불타는 권력욕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아니에요. 그걸 막겠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나온 분들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이분들은 오랫동안 뭐 대선 캠프를 운영해 왔던 그러니까 원래 세력이 있던 분들이 아닙니다. 원래 그 세력 때문에 단일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짧은 시간에 그 진영을 구성한 분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결단으로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결국 저는 이제 민심이 결정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 아직 그 전당대회 이후에 본격적인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고 그 추이를 보다 보면 아 민심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 가리켜 줄 거라고 봐요. 방향을 가리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는 될 것이다. 한덕수 후보와의 네. 후보 단일화는 될 것이다. 그것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면은 이재명 후보와 굉장히 좀 좁혀지는 아니면 박빙으로 갈 수 있는 또는 역전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고 이제 그 한덕수, 김문수 두 후보 간에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도 그 민심이 가리켜 줄 정해질 거라는 것이다. 방향. 예. 근데 이 지금 호준석 대변인의 얘기가 이게 글쎄요. 지금 이제 전당대회 효과는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앞서 이제 봤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 건 아니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 선고가 영향을 좀 미친 게 아닌가라고 해석될 만한 부분들이 좀 보여요. 왜냐하면 격차가 좁혀졌거든요. 네, 그런데 또 플러스 마이너스 2.5 정도였기 때문에 예. 그걸 또 감안하면 또 벌어졌을 수도 있고 더 안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 흐름상으로는 선거 결과를 이렇게 뒤집을 만한 변수는 안 됐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희망 회로로 단일화를 계속 뭐 이번 주 혹은 예. 25일 하는데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 뒤에 나올 주제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단일화 TF 추진 단장으로 모셔와도 예. 그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속도를 빨리 하시더라도. 왜냐하면 각 후보자들만의 생각이 먼저 다른 것이고 그리고 경선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 자체가 아무리 빨라도 며칠 계속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당원 주권 시대에서 국민의힘 당원들은 분명히 김문수 후보를 우리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예.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서 가처분 신청이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법원의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 10일 동안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후보 투표 용지인 25일까지 가능하지 않냐는데 그것도 예. 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의원 선거가 아니고 대통령 선거는요 450억 듭니다. 매일매일이 수억씩 듭니다. 이걸 감당할 후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5일 동안 그 10일 동안 계속 본인의 돈을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한덕수 뭐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한덕수 측에서 그렇게 비용적인 부담 그리고 지지율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준석, 이낙연 등 모든 후보를 빅텐트에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두 분에서 최종적인 후보로서는 저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후보 단일화를 해도 못 이긴다. 그렇죠. 심지어 후보 단일화는 안 될 것이다. 지금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보 단일화라는 게 이질적인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야지 예. 효과가 되잖아요. 그 같은 성향,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위원들, 예. 그리고 같은 탄핵에 대해서 똑같은 입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같은 입장. 그런 거기 때문에 효과가 안 나죠. 거기에 이준석이라든지 혹은 이낙연, 더 나가서 유승민 같은 그런 이질적인 분들이 합치면은 어떻게 보면 어떤 컨벤션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같은 분들끼리 계속 한두 명씩 모여서 그렇게 한들 지지율이 올라갈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 이재명 선거다. 이렇게 지금 계속 확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이재명 대 이재명의 선거는 아니고 헌법 세력, 수호 세력과 반헌법 세력, 수호 세력인 것이고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 아니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계속 호소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도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실수라든지 은행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에게 조금 뭐 불쾌한 게 있으면 지지율을 요동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루하루 매초 진실함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 선고의 후폭풍을 그리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예. 어떻게 들으십니까? 아까 이제 그 오전에도 한번 토론을 하고 예. 왔고 좀 전에 이제 그 배정호 교수님 토론하는 것도 들었고 지금 이제 들으면서 저는 이제 중요한 것이 있을 때 이제 민주당 패널들이 그 반응을 보면서 좀 이렇게 기류가 읽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단일화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걱정하는구나, 굉장히 두려워하는구나라는 예. 게 굉장히 이제 톤이 높게 그리고 무조건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이제 공통됩니다. 저는 그런 것이 오히려 이제 그 판을 읽게 한다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저 리얼미터 조사는 제가 보기에는 저것은 저는 오늘 공표해서는 안 되는 조사 결과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게 30일, 1일, 2일 조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3일에 전당대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선고는 1일 오후였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많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충분히 반영되지 아주 않았다. 조금 반영된 거죠. 우리가 2시, 3시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4시 뉴스에서 2시, 3시 것 빼고 1시 뉴스 1시 것까지를 보도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예. 저것은 큰 의미가 없고 이후에 새롭게 나오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호 대변인께서는 그 전당대회까지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 선고가 좀 며칠 지나니까 이제 많은 국민이 이제 제대로 좀 내용을 알게 됐겠죠. 그런 것까지 다 반영이 되면
앞으로 실시될 여론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상당한 그 변화가 있겠죠. 박빙으로 올라갔다. 상식적으로 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큰 이제 그 흐름은 그렇게 수렴될 것이다. 거의 박빙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단일화라는 또 빅 이벤트가 있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역전될 수 있는 모멘텀도 있는 거고요. 예. 2002년에 그 당시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였는데 거의 뭐 한 달이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회창 후보가 37, 8%, 예. 노무현 21, 22, 그다음에 정몽준 22, 23 이 정도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절박함 때문에 사실 전혀 이질적인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완전 이제 역전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흐름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단일화만으로도 그런데 거기다 이제 대법원 선고 이것은 예. 유죄라는 사실 선고가 났기 때문에 그 흐름이 이제 가속화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계사에서 열린 이제 봉축 법요식에 이제 각 후보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재명 후보도 좀 모습을 드러냈는데 영상으로 잠깐 좀 아까 이제 저 화면에서 좀 봤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국민의힘 후보들과 이렇게 뭐 살갑게 얘기할 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영상에서 이전에 보면 또 예. 좀 친근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예. 지금은 명확하게 좀 조기 대선 국면이다 보니까 좀 웃음이라기보다는 좀 진중함. 그리고 또 대선 기간은 사실 소리 없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메시지라는 본인의 행보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평상시보다는 조금 대화라든지 뭐 웃음이라든지 좀 그 부분은 좀 뭐 어린이날이고 또 부처님 오신 날에 비해서는 좀 없다. 예.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계속 전국을 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 본인 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당에다가 아예 맡겨놓고 본인은 네네. 이제 자꾸 어떤 중도 보수 통합 내지는 우클릭 이런 행보를 좀 가는데 전략적으로 그러시는 거죠? 전략적인 것도 아니고요. 매일매일 그렇게 최선을 다한 삶을 한 2년 6개월 전부터 계속 해왔었죠. 예. 그래서 사법 리스크지만 사법 기회로 계속 활용한 것이죠. 더 시간을 또 쪼개고 더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총선에서도 계속 재판을 받으면서도 170석의 압승을 또 주도하셨고 또 이번에도 동해안 벨트를 해서 계속 이제 영남 지역 또 다시 또 경기도 쪽으로 해서 계속 골목 경청 투어 왜냐하면 그 국민의 민심 자체가 굉장히 빨리 바뀝니다. 예. 편하게 말씀드려서 뭐 그전에는 뭐 우유를 달라고 하다 이제 빵을 달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선입견으로 국민들이 어떤 것을 원한다기보다는 그 변화된 민심을 계속적으로 쫓는 행보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나서 그게 맞는 또 정책적 메시지와 본인들도 대통령이 되어서 어떤 메시지,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에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지 뭐 전략적인 건 예.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시민들 전국에 네. 있는 우리 이제 사실은 유권자들을 네. 만나고 다니시는 건데 이 신변 보호가 강화가 됐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죠. 네.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신변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그 가능성을 높게 봐요? 그렇게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한 1, 2년 전에도 또 예. 테러를 당하셨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고 그런 제보들이 수십 건씩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보통 온라인 인터넷 글에서도 그렇게 시도를 하겠다는 것들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예. 상대 후보라도 이런 안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고 저도 방송 마치고 한번 11시 정도에 동대구에 갔을 때 또 오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이제 안전상이기 때문에 그 포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이렇게 좀 와서 인사도 하고 싶은데 좀 멀리서 좀 사진 촬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또 부탁도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대선 후보가 이제 전국을 돌면서 유권자들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너무 지극히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거라 그것에 대해서 뭐라 얘기할 건 전혀 아닙니다만은 이게 좀 경호가 강화된 상태에서 전국을 도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일각에서는 보수 일각에서는 뭐 마치 지금 벌써 대통령이라도 된 것이냐 그러는 것이냐 이런 시선도 좀 있긴 있어요. 아니 뭐 그 안전을 중시하는 예. 것은 뭐 당연하고 좋은 예. 일이죠. 그렇지만 좀 전에도 이제 화면 보니까 이제 방탄조끼를 입으신 것 같던데 이재명 후보가께서 이게 대선전이라는 게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을 만나는 것이고 민심을 듣고 하는 것인데 악수도 잘 안 한다라는 이제 오늘 보도가 있더라고요. 예. 못하는 거죠? 예. 안전 문제 때문에 시민들과 악수도 거의 안 하고 있다. 그다음에 방탄조끼 입고 그렇게 다니시고 예. 발언도 굉장히 이제 뭐 주의하고 뭐 인터뷰도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있을 뭐 그 말 실수라든가 이재명 대표 이제 자꾸 하면은 본색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못하게 한다는 건데
저게 맞는 건가? 저게 국민의 대표, 국민의 예.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이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저런 지도자를 뽑아도 되는 건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근데 혹시 호 대변인 마음 다른 한쪽에서는 네. 빨리 우리 당 후보도 아니면 이제 한덕수 예보 빨리 단일화를 거쳐서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전국을 누비듯이 우리도 빨리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바심은 없습니까? 지금도 누비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굉장히 주목도가 높아졌고요. 예. 그 과정, 그 토론회 뭐 이런 예. 것들이 뭐 유튜브든 시청률이든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높았고 그 과정에서 이 아까 이제 그 리얼미터 정당 지지율이 0.6% 차이로 붙었잖아요. 예.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이거는 사실 대법 선거보다는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저는 그만큼 붙었다고 보고 그 추세가 이제 점점 더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긴급 의총을 통해서 이제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긴급 의총이 열렸는데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그 탄핵이라는 가장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 된다라는 신중론이 일부 있었습니다.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어떤 빌드업을 해야 되는 국민 여론을 획득해야 되는 기본적인 조건에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조희대 사법부는 앞으로 6월 3일 선거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합니다.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 선거 방해입니다. 저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청합니다.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의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십시오. 처음에는 대법원장 대법관들을 전부 탄핵하자 이런 강경론이 굉장히 대두가 됐었는데 왜 갑자기 또 바뀐 건가요? 그렇죠. 정상적인 시기에서는 이거는 변수가 아니고 상수로 100% 탄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이루어진 조기 대선 국면이잖아요. 예.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헌법을 위반했지만 그 국민들의 입장을 봤을 때는 더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도 헌법재판과 미임명은 위헌이지만 그 다음 날 탄핵이기 때문에 그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한 1, 2주 정도 여론전을 펼쳐서 국민들께서 이 부분은 정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그 이재명 후보를 막으려고 하는 개인적인 신분이 아니라 그 헌법재판권의 어떤 그 권한을 가지고 개인적인 사심이 작동했다는 여론이 환기가 되면 그때는 탄핵을 시킬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법원이 정치적 개입을 했다. 그게 탄핵 사유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게 의심이고 추론이지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거란 게 이제 관례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1, 2년 헌법 초년생이 아니잖아요. 30년 동안 법조계 계속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등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이면 더 신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신중한 사항을 전원 합의체를 기일 2번 해놓고 6만 쪽의 자료를 다 본 사항에서 그것을 어떻게 단언해서 그것을 결정하느냐. 그리고 결정 자체도 어떻게 보면 동의할 수 없지만 과정 자체도 조금 민주적 절차성이 안 맞다. 그리고 결과도 어떻게 보면 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 정황이 있는 것이거든요. 국토부에. 그런데 그것을 이재명 후보는 협박이 거짓이라고 단언하는 것 자체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탄핵 사유다? 탄핵 관례에 사유죠. 비춰봐서 정말 이상하니까 탄핵시켰다. 그렇죠. 이 부분에 왜 하냐면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요. 사회적 기회 비용이 너무나 신뢰 비용이 손상된 겁니다. 저희들이 만나서 보면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의 어떤 그 기일이라든지 숙고하는 기간이 없으면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국민들 입장에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혹시 대법원장 아는 지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어떻게 보면 찬스를 써서 이렇게 결과를 바꿀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총 비용을 봤을 때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저는 바로 잡아야 되고 좀 심판해야 된다 보는 것이죠. 명분은 탄핵시키기에 충분하지만 그렇죠. 여론이라든지 역풍이 좀 우려되니까 일단은 보류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탄핵 사유가 충분합니까?
아니 우리 대한민국은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통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에 명시가 돼 있어 요건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에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죠? 근데 민주당은 그냥 뭐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안 하는 거야 참아주는 거야 마치 시해하는 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30번 탄핵 발의를 했고 지금까지 9개 판결이 있었는데 9개가 다 기각됐지 않습니까? 탄핵해서는 안 된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을 했 한마디 사과나 반성도 하지 않는데 이제는 대법원장이 죄 지은 사람한테 죄 지었다라고 판결했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탄핵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도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 심지어는 상법 분립도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대법원이 지난 1년 동안 1년 안에 끝났어야 되는 공직선거법 사건이 2년 6개월이나 이렇게 지연이 되면서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거짓말을 한 사람이 또 다른 선거에 나가는 그런 상태에서 국민들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서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그것도 대통령이 될지를 판단해야 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를 질서를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파기 사실은 유죄 이거 뭐 법리의 왜곡이다 그다음에 오해다 잘못이다 30번이나 얘기했을 정도로 명백한 것이지만 그래도 파기 재판하지 않고 파기 환송한 것은 그래도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이제는 대법원까지 무력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니까 히틀러 때보다 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소개했던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번 대법 선고가 과연 이제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여론조사니까요. 어떤 뭐 법률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뭐 정당했느냐, 부당했느냐 이렇게 이제 주관적인 것을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이라 뭐 크게 의미를 둘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부당하다는 의견이 조금 이제 정당하다는 의견보다 51.9%대 44.3%로 조금 이제 우세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법적으로 이번 대법원의 선고는 과연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위법한 것이었던가, 뭐 일반 시청자분들은 조금 듣고 싶은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우리 이혁재 보도국 기자의 얘기를 잠깐 듣고 와서 두 분의 견해도 좀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뒤 민주당 의원들은 두꺼운 책자를 보여들었습니다. 6만 쪽에 달하는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을 대법관들이 일일이 읽어봤냐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자고요. 하루에 이거 39건을 볼 수 있습니까? 하지만 대법원 재판 업무 경험이 많은 판사들은 대법관들이 일일이 사건 기록 전체를 볼 의무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 후보 사건을 예로 들면 허위사실 공표죄를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대법원의 주된 역할이지 모든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6만 쪽 기록은 대부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증거들인데 대법원은 사실관계 증거를 들여다볼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 사건을 대법관만 검토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력이 많은 판사 등으로 구성된 100명이 넘는 재판 연구관들도 대법관과 팀을 이뤄 기록을 검토하는 만큼 대법관 혼자 기록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대법관들은 그 수많은 이제 재판 연구관들과 유기적 일체가 되어서 서로 이제 그 기록을 검토하고 해서 비슷한 예로 탄핵 심판을 진행한 헌법재판소도 재판관들이 헌법 연구관들과 함께 법리와 기록을 검토합니다. 여러 사유를 종합해보면 대법관이 이 후보 사건 판결을 내리는데 6만 쪽 기록을 다 읽었어야 한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의 심리 속도에 대한 비판과 방대한 기록을 일일이 검토했는지 지적을 연결짓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이제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제 대법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파기환송 선고가 뭐 정당했냐 부당했냐라고 하는 묻는 여론조사는 이제 KPI 뉴스가 이제 리서치 뷰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입니다. 좀 제가 리얼미터라고 했는데 좀 바로 잡겠습니다. 앞서 지금 이혁재 기자가 이렇게 좀 사실 확인 형식으로 과연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과연 6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다 읽어본 뒤에 선고하는 게 맞는 거냐, 맞지 않는 거냐를 이제 법조계의 시각에서 했는데 들으셨죠? 그러니까 뭐 충분히 수긍할 만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6만 쪽을 다라는 것을 읽었는지가 저희가 목적이 아닌 것이요. 그 취지, 그러니까 그 사건에 수기했는지 그 과정이 자체가 6만 쪽이라는 것을 투영한 것이고요. 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죠. 그건 졸속된 정의는 불법입니다. 위헌입니다. 위헌. 그러니까 계속 그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우리 이재명 후보를 계속 지연이라고 했잖아요. 재판 633. 그래서 저는 비유로 보면 어떤 KTX 열차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서 대구, 부산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부산에서 대구까지 기상 조건이 악화돼서 연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에서 서울로는 정상적 속도로 와야죠. 그건 늦다고 막 300km를 900km 가면 앞차와 사고 나는 것이고 국민들도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33 앞서 1심과 2심에 지연되었다면 3심은 정상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졸속으로 해버리면 사고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또 문제 제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 9일 동안 정말 그 총체적 사건을 재판관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단언컨대 이해 못했다고 봅니다. 식품연구원에 관련된 것도요 보면 2009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9년도에 전주에 이전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매각 가격으로 2천억을 지정합니다. 왜? 용도 변경을 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2013년도에 8차례나 유찰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부터 3차례가 아니고 4차례 공문을 계속 성남시에서 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는 협박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식품연구원에도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는 성남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요청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데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자체를 어떻게 전원 합의체에서 9일 동안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항소심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죠.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제 유죄 취지로 형량을 정할 텐데 일단 기일은 잡았어요. 근데 이게 당사자에게 재판 당사자에게 이재명 후보에게 이게 전달이 송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 여러 선거 유세를 다니느라고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을 끄는 지연 전략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고려할 만한 사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워낙 여러 번 우리가 다 겪었으니까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거지 않습니까? 폐문 부재, 문이 닫혀 있고 없다. 그래서 못 받고 그다음에 주소 불명 심지어는 그래서 못 받고 심지어는 변호인을 끝까지 선임 안 해서 국선 변호인까지 선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다음에 이제 재판 기록 복사하는데 한 달도 더 넘게 복사가 아직 다 복사 못했다. 심지어는 어느 재판장은 이렇게 지연되는 재판은 처음이다라고 토로할 정도로 공개적으로 그런 일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겠구나라는 게 이제 다 예측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엔 재판 기일 변경을 요구했더라고요. 요구. 이런 일은 처음이래요. 법조인들이 재판 기일 변경을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요구잖아. 요구.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이 입법부는 이미 완전히 사당화가 돼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부는 마비시켰고 사법부도 우리 말 안 들으면 너네들 내란이지 우리가 탄핵할 거야. 그다음에 대법관들 다 늘려가지고 대법원도 우리가 완전히 장악해버릴 거야. 그리고 법 만들어서 재판 못하게 하겠어.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북한의 김정은 정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위성 지도 보면은 남쪽은 반짝반짝하는데 북쪽은 다 불이 꺼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차이에서 왔습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했고 시장 경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이 다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그냥 이게 레토릭이 아니고요. 실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발짝 하고 있어요. 아직 대통령이 되지 않았는데도 만약에라도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너무나 자명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이제 호 대변인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민주주의, 법치주의라고 하는 그 기본 질서를 대한민국은 가져가야 되니까 그냥 받고 항소심 재판에 응하고 물론 이제 거기서 어떤 형량이 나오겠죠. 뭐 그거에 대해서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하고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아갈 수는 없습니까? 그 계속 밟고 있죠. 그러니까 법 절차를 어긴 거는 그러니까 기피하거나 그렇죠. 그런 건 안 없죠. 받거나 이런 건 없고. 그렇죠. 왜냐하면 상고 기각, 즉 무죄가 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저 일정대로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짓을 덮으면 안 된다. 우리는 팩트로 말해야 되잖아요. 그 일정 자체는 좀 그렇지만 앞에서는 뭐 며칠 전 그런 한 1, 2주 전부터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고 기각되든 어떤 지금 환송되든 그 결과에 따라서 배제하고 저 일정은 대선 후보잖아요.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대로 급하게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고의적으로 받지 않고 지연하기 위해 그렇게 또 이게 단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방송에서 언급하기에는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민주당 의원들의 이제 한민수 지금 네. 선대위 대변인도 그렇고 또 우리 박선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는데 대법원과 그러니까 대법관들과 대법원장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연계돼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오후 3시에 대법원에서 딱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내리고 1시간 뒤에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출마를 선언하고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겠느냐.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관들, 대법원장 뒤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의혹을 좀 제기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뭐 의혹을 제기하는 거니까 부인하기는 어렵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덕분에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 여기까지 온 거죠. 사실은 뭐 적대적인 공생관계다라고 할 정도로.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퇴장을 했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했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을 먹여 살릴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 다 갖다 붙이는 거죠. 예. 그래서 대법원이 판결 내려도 유죄 판결 내려도 그것도 내란이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도 내란 정당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물론 정치적 책임이 있죠. 도의적인 책임이 있고 그래서 사과도 하고 반성도 하고 정강정책 연설에서도 사죄를 하고 앞으로 대선 후보가 또 하겠죠. 그렇지만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란으로 갖다 붙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갖다 붙이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의 존재 기반은 없어요. 앞으로 어떤 정책 비전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하는 공약들은 사실은 이틀 사흘 뒤면은 또 다 바뀔 수 있는 것들이에요. 너무나 많이 봤지 않습니까? 기본소득 2년 동안 말이 4번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법 다 마찬가지죠. AI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지난 2년 동안 AI 기본법 하나 통과시키는데도 2년 동안 해서 겨우 저희가 억지로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비전이 없는데 오직 윤석열 전 대통령만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 좀 보냅시다. 보내고 앞으로의 얘기를 합시다. 미래 얘기를 하자. 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미래 얘기를 당연히 하고 싶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탄핵 관련해서 계속 찬반으로 해서 대선 후보들 경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 수괴라고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식당에서 마주칠 수 있습니다. 오늘 뭐 네. 한강변을 그렇죠. 이제 개와 산책하는 모습이 네. 또 언론에 보도됐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은 종식된 건 아닙니다. 재판 또 지금 보고 김용현 장관이랑 우리 비공개 재판입니다. 그 사항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항이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기본소득에 대해 정책적 변화는 유연성인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제를 너무 망친 겁니다. 이번에 1분기 역선장입니다. 예. 그러니 이제 기본소득할 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기본소득할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초반에는 경제성장이 우선이다. 그래서 경제성장 위주로 가는 것이고 이후에는 기본소득을 연계하는 것이죠. 그것이 AI 환경에서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 입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따라서 바뀐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 전에 네. 이제 기본적으로 한민수 대변인이나 아니면 박선원 의원이 주장하는 이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의 연계성 그거는 어떻게? 그게 확정된 건 이제 음모론적인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법원 원장이 지금 전원 합의체를 본인이 주도해서 한 것도 소부회의에서 어떤 의견이 갈렸을 때라든지 그걸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주도적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일 자체도 딱 2번. 예, 그리고 나서 말씀했던 그 선고 결과 자체도 그게 입체적인 게 아니라 단편적. 그리고 유권자의 인식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633의 공직선거법 취지는 그렇게 거짓으로 혹은 그런 거짓으로 해서 유권자들이 투표에 영향을 미쳐서 당선된 사람을 빨리 내려오게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 634 권칙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돼야 되는 것인데 낙선한 자를 당선 무효형으로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급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대선 결과를 미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이제 가정을 해서 만약에 정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 정부가 집권당이 되면 형사소송법 개정을 해서 대법원 숫자를 30명 이상 늘리고 또 공직선거법도 개정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도 없애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상황을 아예
무력화시키는 정말 그렇게 추진해 가실 생각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법안은 예, 있는 예. 것인데 무력화 자체는 아닌 것이고요. 그냥 권력의 뭐 상권 분립하잖아요. 그냥 예. 권력의 어떤 그 분산인 것이죠. 그러니까 10명에서 모든 어떤 대한민국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 예. 그리고 뭐 공직선거법도 저도 지금 선거를 한 3번 정도 해봤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 예. 좀 이제 허위 사실, 만약 이재명 대표처럼 안다 모른다고 했을 때는 모든 국민의 후보가 다 지금 기소가 돼야 됩니다.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 한동훈 후보도. 나경원 후보는 골드플레이 같은 경우에 그 유명한 가수가 본인을 지지한다고 허위사실 유포했잖아요. 그러나 선거 때는 그걸 좀 허용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이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거짓말한 적 없다고 하면서 예. 본인은 기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 내면 안 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기책 사유가 있는데 본인이 대선 후보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너무 사실 위주로 가게 되면 모든 후보들이 위축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저희 당과 저는 그 이재명 민주당의 제일 큰 차이는 설령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판결이 나오면 승복을 한다는 것이죠. 저희 당은 현재의 재판 절차 진행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판결이 나왔을 때는 아무 말 없이 이의 없이 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지금 태도는 판결이 나오니까 그냥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내란이다. 쿠데타다. 이렇게 예. 규정하고 그 체계 자체를 바꾸겠다. 법을 바꿔서라도 우리 옳은 대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그런 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지 다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번도 지금까지 건국 이래 9번밖에 없었던 예. 수십 년 동안 9번밖에 없었던 탄핵 소추를 2년 동안 30번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상치 못한 일들을 하는 것이 이재명 민주당이에요. 예산 삭감 한 번도 없었던 일을 한 것이 민주당입니다. 예.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한 것도 민주당이고요. 대통령 권한 대행을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 2번이나 탄핵 소추했잖아요. 한 사람은 그래서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갔고 한 사람은 의기 표결 직전에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하는 일들을 이미 다 모든 것을 다 한 것이 이재명 민주당이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게 될지를 이미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들의 절박한 바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단일화는 이루어질 것이고 이번 대선은 결국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주 강하게 그런 근거를 대셨습니다. 근거가 다 틀린 것이죠. 사법부 존중한 적도 있겠지만 존중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2021년 9월이죠. 이재명 그 당시 대표 우리 그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 예. 국민의힘 논평 새벽에 개딸에 점령당한 사법부의 판결이라고 공식 논평이 있습니다. 그거 존중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 부정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조기 대선이 한 3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청자분들께서도 누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뽑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행 그리고 어떤 당의 정책 그리고 비전 이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주셔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누가 과연 대통령의 자질이 있는지 예. 비전인지 그걸 꼼꼼히 좀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의 네. 이제 선거법 문제가 이슈가 워낙 뜨거워요. 이제 단일화 이슈가 뜨거우니까 각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통해 가지고 좀 미래지향적인 그렇죠. 대통령을 뽑기보다는 자꾸 이 문제가 다 그냥 블랙홀처럼 다 그렇죠. 빨아들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한덕수 대행이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고 4월 4일 동안 예. 지금까지 한덕수 대행 주제로 다 덮였고 지금은 또 조희대 대법관.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이게 조금 시간 있으면 반론도 좀 들을 텐데 어쨌든 이번 선거를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5초만 주십시오. 저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반시장, 그다음에 반기업, 그다음에 반혁신, 그다음에 친중 친북 이 방향으로 가면요 정책 공약 아무리 좋아도 국가는 역주행 후진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CM 늘리면서 5초 더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